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오손도손 행복하게 사는 것이 꿈이었던 30대 남자입니다. 이런 제 꿈을 같이 그려줄 평생의 반려자를 만났다고 생각했는데요. 4년이란 시간 동안 저는 단단히 착각한 채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제 꿈을 무참히 짓밟고 저를 속여온 쓰레기 같은 아내에 대해 낱낱이 고발하고 싶어서 사연을 신청해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지 지금까지도 손이 떨리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저는 가난하지도 그렇다고 넉넉한 집안도 아니었던 그저 보통의 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술에 많이 의존하던 사람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하는 사업마다 쫄딱 망해서 아버지가 많이 괴로워하셨다고 들었어요. 대신 어머니가 힘든 식당 일을 하시면서 저를 키우셨는데요. 오랜 세월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어머니의 삶은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던 어느 날 어머니는 유방암 4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암을 너무 늦게 발견한 나머지 항암 치료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떠나셨죠. 어머니는 눈을 감기 직전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너무 미워하지 말거라. 심성은 아주 좋으신 분이란다. 힘든 일이 많아서 잠깐 괴로우신 게야. 이제 너에게 가족은 아버지밖에 없으니 내가 없더라도 둘이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아버지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네가 꼭 지켜다오. 사랑한다 우리 아들. 집안 기둥 같았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평생 곁에 있을 것만 같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기분을 정말 느껴본 사람만이 알 거예요. 저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미래가 안 보일 정도로 암담했거든요. 아버지도 아마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그 후로 아버지는 180도 바뀐 모습으로 사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입에 술 한 모금도 대지 않으셨죠. 그리고 택배 배송 일에 뛰어들어 하나부터 열까지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홀로 저를 건강하고 바르게 잘 키워내셨어요. 저에게는 오랜 시간 변하지 않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화목한 가정을 이뤄서 행복한 시간으로만 꽉꽉 채워서 살고 싶은 꿈이요. 어린 시절이 상처로 기억되는 날이 많아서 제가 만약 결혼한다면 가족 모두가 행복하고 아프지 않게 오래오래 곁을 내어주고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도 아주 열심히 했어요. 덕분에 대학교를 다니는 내내 장학금을 받았답니다. 기계공학과를 전공해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연구하는 회사에도 취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특별한 인연이 나타났어요. 소중히 간직해오던 제 꿈을 함께 그려가고 싶은 한 여자를 만났거든요. 대학교 동기 녀석의 소개로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제가 늘 이야기하던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라면서 소개팅을 하자고 어찌나 설득하던지 안 나갈 수가 없었다니까요. 근데 친구가 왜 그렇게까지 저를 소개해주고 싶어 했는지 첫 만남에서 바로 느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처음 봬요. 첫인상이 너무 좋으신데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지연 씨는 제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에요. 제가 첫 만남에 저런 오글거리는 멘트를 날릴 만큼 완벽한 제 이상형이었어요. 그녀는 큰 키에 긴 생머리, 단아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겉모습뿐만 아니라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잘 웃어주고 잘 받아주더군요. 아주 유쾌하고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녀는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가 된 지 3년 차라고 하더군요. 특유의 명량한 성격이 왜 이렇게 잘 어울렸는지 그녀의 직업을 듣고 이해가 가더라고요.
외모, 성격, 직업 뭐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없었죠. 그렇게 우리는 2년 동안 보통의 연인들처럼 사랑하고 토라지기도 하며 예쁘게 연애를 했습니다. 연애하면 할수록 이 여자와 결혼해서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꿈이 커졌죠. 늘 이해심이 많고 남을 먼저 배려할 줄 아는 사랑스러운 여자였거든요. 내 꿈이 뭔지 알아? 꿈이 뭔데? 나는 꿈이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 그래? 꿈이 뭔지 너무 궁금한데. 얼른 말해봐. 사랑하는 여자와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거. 우와, 너무 멋진걸? 나도 사실 그런 꿈 가진 남자 만나는 게 소원이었거든. 알고 있었어? 진짜? 난 내 꿈을 누군가에게 말하면 너무 소박해서 꿈을 좀 크게 가지라고 한 소리씩 들었거든. 그런데 네가 이렇게 이야기해주니까 너무 기쁜걸? 거창하지 않은 제 꿈도 멋지다고 말해준 그녀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그날 저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시간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한 저는 바로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미래의 남편으로 승낙을 받았죠. 저의 다사다난했던 가장서도 이해해준 그녀를 아버지에게 얼른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꾸준하게 노력한 결과 택배 업계 베테랑 기사가 되셨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약속은 지키셨다며 마지막으로 저를 좋은 여자에게 장가 보내기만 하면 본인 할 일은 다 끝난 거라고 입버릇처럼 늘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녀를 소개시켜 드리기 전부터 너무나 설렜습니다. 아버지도 분명 그녀를 좋아해 주실 거라 믿었거든요. 예상은 적중했죠. 주말에도 택배 배송 업무는 멈출 수 없어서 아버지와 약속 잡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녀를 처음 인사시켜 드리러 간 날도 주말이었어요. 아버지가 집 근처 배송 업무가 조금 남았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녀가 먼저 아버지를 도와드리면 어떻겠냐고 묻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제가 사랑하는 여자라서 복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잘 보이고 싶다고 밝은 색상의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온 그녀는 옷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소매를 걷어붙이고 열심히 택배를 나르고 정리를 도왔어요. 배송 업무를 마친 후 우리는 한숨 돌리고 서로를 보면서 껄껄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정말 고맙네요. 자네 같은 사람이 우리 영훈이 짝으로 와줘서 내가 너무 기쁘고 고마워요. 아닙니다, 아버님. 제가 감사하죠. 저 오늘 잘했나요? 실수가 많았어요. 아닙니다. 내가 더 미안하네요.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일만 시킨 것 같아서요. 내가 영훈이한테 지은 죄가 많아요. 그래서 장가 잘 보내야 하거든요. 먼저 간 아내와도 그렇게 약속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착하고 예쁜 며느리라니 대환영이지요. 우리 아내도 하늘에서 보고 참 좋아할 거예요. 거봐요, 지연씨. 우리 아버지도 정말 좋아하실 거라고 내가 말했죠? 내가 사람 볼 줄 안다니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고마워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벌써 부담 주면 안 되니까 이쯤에서 그만하고요. 앞으로 우리 자주 봅시다. 배고프면 언제든지 말해요. 내가 밥 사줄 테니까.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집안에서 축복해 주는 결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전세 보증금을 보태준 덕분에 조금은 여유롭게 서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런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녀는 저에게 헌신적이었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아침 밥상을 차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야근하면 따로 도시락을 챙겨서 회사에 찾아올 정도였으니까요. 남들도 다들 결혼 잘했다고 부럽다고 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여자 없다면서요. 저도 그런 줄로만 알았죠. 저의 큰 착각이었어요. 제 오랜 꿈의 첫 단추가 채워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아내는 본 모습을 숨기느라 무진장 애를 쓴 것 같았어요. 출퇴근 시간이 비교적 일정한 아내와는 다르게 저는 밤샘 작업도 많고 야근이 잦아서 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았죠. 어느 날인가 제가 일이 생각보다 일찍 끝나 아내보다 먼저 퇴근한 적이 있었어요. 그날 집에 들어간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침에 제가 먹은 밥상이 그대로 식탁에 놓여 있었고 싱크대는 난장판이었어요. 안방도 난리더군요. 옷이란 옷은 다 꺼내서 입어본 것 같았어요. 아내가 무슨 옷을 입고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한참 고민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아침상을 차려주느라 출근 시간에 쫓겼나 보다 생각했죠. 그건 서로 일을 하는 입장이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저도 집에 들어오자마자 집 치우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 아내에게 연락할 정신이 없었죠. 그때 제가 오늘 밤샘 작업으로 집에 못 들어올 수도 있다고 아침에 아내에게 말한 게 기억나더라고요. 바로 아내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저는 무슨 일이 난 건 아닐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아내를 소개해준 동기 녀석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 아내와 언제 연락했는지 물어보았지만 최근은 아니더라고요. 장인 장모님께는 걱정하실까봐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지만 어쨌든 위급한 상황인 것 같아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님, 잘 지내고 계시죠? 그래, 지금 이 시간에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다른 게 아니고요. 지은 씨가 아직 집에 안 들어와서요. 이렇게 연락 안 된 적이 없어서 혹시나 부모님하고는 통화를 했나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니, 우리도 오늘 지연이랑 전화 통화를 안 했는데 학교에서 회식하는 거 아닌가? 조금 더 기다려보세. 곧 연락이 올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연이 연락되면 우리한테도 전화를 좀 주겠나? 네,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 죄송해요, 아버님. 연락드리겠습니다. 장인 어른과 전화를 하고 다시 휴대전화를 뒤져보았죠. 그런데 아무리 뒤져도 연락해서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쯤 딸깍하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들어왔죠. 그런데 혼자가 아닌 친구 2명의 부축을 받으면서 말이죠. 야, 여기서 한 잔 더 할 수 있어? 너 그대로 뻗겠는데? 그러게, 클럽 죽순이 오랜만에 나들이 하셨잖니. 피곤할 만도 하지. 친구 2명은 술을 더 하자는 아내를 따라서 집에 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를 발견하자마자 친구들은 당황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남편 집에 없을 거라며. 왜, 맞다니까. 남편 오늘 집에 안 들어온다고 했어. 저는 지금까지 보았던 아내가 맞는지 계속해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짙은 눈 화장에 붉은 립스틱, 그리고 몸매가 그대로 드러나는 짧은 원피스를 입은 이 여자가 과연 제 아내가 맞는지 말이에요. 친구와 이야기하는 아내의 모습 또한 지금껏 못 보던 광경이었어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혀가 꼬부라질 대로 꼬부라져서는 중간중간 욕도 내뱉더군요. 저하고는 저렇게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을 마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칠게 욕을 한다거나 짜증 섞인 말투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아내는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저를 보면서 흐리멍텅하게 말을 걸더군요. 뭐야? 누구야? 네가 왜 여기 있어? 야, 우리 아직 클럽이냐? 미치겠네. 네 남편이잖아. 정신 차려. 저는 충격으로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대로 정신을 못 차리고 바닥에 쓰러졌어요. 같이 온 친구들은 저에게 인사도 없이 불이 나게 도망갔죠. 처음 보는 친구들이었어요. 어디서 만난 친구들인지 이름이 뭔지도 몰랐어요. 이 친구들과 아내는 퇴근 후 클럽에 다녀온 모양이었어요. 그동안 아내에 대해 모르는 게 이렇게 많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아내가 일어나자마자 묻고 싶은 게 많았거든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아내가 일어나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일어나자마자 물었죠. 일어났어? 아,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야? 여보, 고생했어요. 아내는 제가 아침에 퇴근한 줄로 알고 있더라고요. 어젯밤 일은 술에 취해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였습니다. 아니, 나 어제 일찍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당신이 집에 없더라고. 뭐? 어제 일찍 퇴근했어? 그제야 아내는 거울을 보고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느라 바빴어요. 눈 화장은 번질 대로 번져서 판다 눈이 된 지 오래고 머리는 산발에 원피스 말단이 돌돌 말아 올라가서 옷을 입은 건지 벗은 건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당신 새벽까지 뭘 하고 온 건지 바른 대로 말해. 아, 선생님들끼리 회식했어, 회식. 선생님들끼리 그런 야한 옷을 입고 회식을 한다고? 클럽 갔다 왔지? 어? 내가? 클럽을? 당신은 날 뭘로 보고? 내가 클럽 가서 춤이나 출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 아내는 제 입에서 클럽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발뺌하기 시작하더군요. 어제 당신 입으로 클럽 다녀왔다고 이야기한 거 기억 안 나? 그리고 친구들은 당신 보고 클럽 죽순이라고 그러던데 아니야? 아내의 눈이 정신이 없더군요.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려봐도 기억이 날 리가 없었습니다. 클럽 한두 번 가본 게 아닌 것 같던데 나한테 솔직하게 다 말해줬으면 좋겠어. 미안해. 사실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클럽 간 건 사실이야. 근데 거기 가서 뭐 나쁜 짓 하고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친구들이랑 가서 술 마시고 춤추고 오는 것밖에 없어. 믿어줘. 내가 아는 당신은 매사가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인데 클럽을 갔다 왔다니 믿기 힘들더라. 그리고 어제 당신의 모습도 참 낯설었어. 같이 간 친구가 메이크업 아티스트인데 화장 한번 해주겠다고 해서 한 거야. 처음이야. 그렇게 꾸미고 클럽에 간 거는. 어제는 우리 반 아이 학부모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았는데 당신도 안 들어온다고 하지. 그래서 스트레스 풀고 싶어서 다녀온 거야. 제발 믿어줘.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다른 걸로 풀면 되지. 꼭 클럽을 가야지만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야? 클럽에 가면 음악이 심장에 쿵쿵 박히거든. 노래 들으면서 신나게 춤추면 난 스트레스가 풀리더라. 요즘 교사들 학부모 스트레스가 많다는 이야기는 뉴스를 통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싶어서 아내의 모습이 충격이긴 했지만 저는 이번 한 번은 눈 감아 주기로 결심했죠. 그래, 이번 한 번은 내가 당신을 조금 더 이해해 볼게. 당신도 그만큼 날 이해해 준 적이 많았으니까. 대신에 클럽에 가서 춤추는 거 말고 조금은 건전하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찾아보자. 여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 다시는 클럽 안 갈게. 진짜야. 그래, 알았으면 됐어. 얼른 씻기부터 하자. 당신 술 냄새 장난 아니야. 그렇게 저희 부부에게 찾아온 첫 번째 위기는 잘 넘어간 듯 보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역시나 제 착각이었죠. 그 사건 이후로 우리는 클럽의 클자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요. 아내의 바른 생활 덕분에 결혼 생활은 큰 탈 없이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하나 걱정거리가 있긴 있었죠. 결혼한 지 4년이 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겁니다. 양가 부모님들도 재촉하진 않으셨지만 만날 때마다 은근히 표현하시더군요. 그럴 때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분위기를 잘 넘겼지만 누구보다 저를 쏙 빼닮은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마 아내에게는 아이를 빨리 갖고 싶다는 티를 내지 못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임신이고 누구보다 상심이 큰 건 아내일지 모르니까요. 저희는 힘들수록 서로를 다독이고 위로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당신만 좋다면 우리 둘이 평생 살아도 괜찮아.
그러니까 꼭 임신해야 한다는 스트레스 받지 말자.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사실 요새 너무 힘들었거든. 부모님들도 너무 기다리시는 눈치고 당신도 말은 안 하지만 많이 기다리고 있잖아. 나한텐 다 보여. 안 그래? 티를 안 낸다고 생각했는데 미안해. 그것마저도 당신에게는 스트레스였구나.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난 정말 우리 둘이 있어도 충분해.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희 부부에게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오더군요. 언제부턴가 아내가 옷차림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옷이나 가방에 크게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인터넷으로 옷을 쇼핑하고 백화점을 자주 드나들더군요. 그때마다 아내는 저를 안심시켰어요. 아, 이거? 40%나 세일하는 거 있지? 그래서 하나 장만했어. 어때? 예쁘지? 그래, 예쁘네. 당신한테 잘 어울린다. 처음엔 저도 임신으로 의기소침해 있던 아내가 활력을 되찾는 것 같아서 아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두었죠. 그런데 정도가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한 달에 서너 번씩 가던 백화점을 매일 드나들고 한번 착용한 옷과 신발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은 걱정이 돼서 제가 한마디 했죠. 여보, 이 옷은 버리는 거야? 아, 그거 옆트임이 너무 심해서 못 입겠어. 나한테 딱 맞지도 않고. 친구 주려고 빼놓은 거야. 그래. 이건 좀 비싸 보인다. 시장에서 떨이로 파는 거 산 거야. 엄청나게 싸더라고. 나 알뜰하지? 그래. 사실 저는 명품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을까요? 시장에서 떨이로 샀다는 옷이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유명 명품 브랜드라는 걸, 그 옷이 무려 100만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됐어요. 아내의 화장대 서랍장 깊은 곳에서 빚 독촉장과 카드 명세서를 발견했거든요. 아내는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대출받고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카드값은 500만 원이 넘게 찍혀 있더라고요. 카드값마저도 몇 달을 갚지 못해 정지까지 당한 것 같았어요. 대출 5천만 원에 갚지 못한 카드값을 더하면 아내 앞으로 못해도 8천만 원 정도의 빚이 있던 겁니다. 저희는 둘 다 일을 해서 월급은 각자 관리하기로 하고 생활비로 200만 원씩 각출을 해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생활비 통장을 확인해 보니 2달 전부터 아내는 생활비를 내지 않았더군요. 그날 저녁 저는 퇴근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2달 전서부터 생활비 안 넣었더라? 그랬나? 내가 요즘 정신이 없었어. 미안해. 오늘 넣어 놓을게. 생활비 넣을 돈은 있고?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지금 돈 한 푼 없잖아. 그런데 생활비를 어떻게 내겠다는 거야?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알아듣게 얘기해. 나도 일하고 있는데 왜 돈이 없어? 저는 당황스러워하는 아내 앞에 대출 독촉장과 카드값 명세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아내는 온몸으로 제가 안 보이게끔 가리려고 안간힘을 쓰더군요. 이미 다 봤어. 가리지 않아도 돼. 아니, 이거는... 대체 돈을 어디에다 이렇게 쓴 거야? 돈이 왜 필요했어? 설마 지금까지 그렇게 사들인 옷이며 신발, 가방이 그냥 시장표가 아니었던 거야? 아, 진짜. 이걸 어떻게 찾아낸 거야? 뭐? 당신은 내가 이걸 찾아낸 게 중요해? 나 몰래 이렇게 많은 돈을 대출받아서 써놓고는 어디 변명이라도 해보라고. 그래. 내가 다 옷 사고 신발 사고 그랬다. 어? 학교에선 학부모마다 다들 난리고 집에선 그놈의 임신. 내가 스트레스 안 받고 배겨? 난 죽겠는데 클럽도 못 가게 하지. 그래서 내가 돈 좀 썼어. 그게 왜? 내가 돈 벌어서 갚으면 되잖아. 갚으면 뭐 문제 있어? 아내의 황당한 답변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사치였다니 이게 대체 말이 됩니까?
저는 우리 가족이 편하게 살 수 있게 하루빨리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돈푼 허투루 쓴 적이 없었다고요. 직장 동료들끼리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 한 잔도 아까워서 자리를 피했는데 아내는 뒤에서 빚까지 내면서 사치를 부리고 있었다니요. 저는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건전하게 스트레스 풀자고 했잖아. 근데 또 이렇게밖에는 안 되는 거야? 난 춤추고 술 마시고 돈 써야만 스트레스가 풀리는 사람이라고. 그걸 못하게 하니까 내가 더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다 당신 탓이야. 하하, 다 내 잘못이라고? 내가 당신을 한참을 잘못 봤구나.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렇지? 그래, 난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당신이 하도 착하고 참하고 단아하고 계속 이러니까 내가 거기에 맞춰서 사느라고 아주 힘들잖아. 그래, 말 나온 김에 서로 갈 길 가자. 나랑 사는 거 힘들었다면서. 그러니까 이제부터 편히 살자고. 그래, 그러자. 나도 그러고 싶었어. 여긴 내가 보증금 넣어서 계약한 전셋집이니까 당신은 짐 싸서 친정으로 가든 친구 집으로 가든 알아서 해. 내가 못 갈 줄 알고? 참. 그 자리에서 아내는 캐리어에 짐을 챙겨서 집을 나가더군요. 저는 말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대로 이혼으로 우리 사이가 끝이 난다고 해도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여자와 함께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내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되던 때였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될 만큼 업무 외적인 전화가 울리지 않더군요. 그런데 그때 청천벽력 같은 연락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도로에서 택배 배송 업무를 보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 오셨다고요. 저는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계신다는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죠. 아버지! 저희 아버지 어디 계시나요? 저는 아무나 붙들고 소리쳤어요. 그때 한 간호사가 와서 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호영입니다. 조금 전에 교통사고 나서 실려왔다고 전화 받았어요. 택배 기사예요. 그분이시군요.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를 따라 도착한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했어요. 머리를 심하게 다치셨는지 베개 주위로 피가 흥건했습니다. 저는 이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만 같아서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에게 목 놓아 소리쳤었나 봅니다. 아버지! 눈 좀 떠보세요. 저 왔어요. 아들 왔다고요. 이대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네? 제발 깨어나시라고요. 보호자가 정신을 놓고 있으니 간호사가 와서 제 등을 여러 번 때리더군요. 가까스로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자마자 아버지는 응급수술에 들어갔습니다. 머리와 어깨를 심하게 다쳐서 그런지 8시간이 넘는 대수술이었어요. 저는 수술을 끝내고 나오는 의사를 붙들고 물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괜찮으신가요? 깨어나셨나요?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뇌출혈이 심해서 의식을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당분간 중환자실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제 어릴 적 기억 속의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 무기력한 모습이었어요. 술에 취하지 않으셨을 때도 있긴 했지만 말이 너무 없으시고 무뚝뚝하셔서 어린 나이에 무섭게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지난 날을 많이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서 저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신 분이었죠. 저는 아버지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었어요. 저에게 태산 같은 아버지마저 돌아가신다면 저는 살아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일 밤 기도했죠. 아버지가 수술하신 지 이틀째 되던 날에는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어떻게 사고가 난 건지 경찰서에 전화하려던 참이었거든요.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인간이 대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다고 하는데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사고가 난 겁니까? 음주운전 뺑소니예요. 뭐라고요? 그 대낮에 말입니까? 제가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아버님께서 대로변에 택배 트럭 세워두시고 짐을 상하차 하는 사이에 들이받은 걸로 조사됐어요. 그래서 그 뺑소니는 잡았습니까? 오늘 아침에 자택에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대체 뭐하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길래 그 대낮에 술 먹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차로 쳐서 이 지경으로 만드는 겁니까? 사업하는 30대 젊은 남자인데 점심 식사하면서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것 같아요. 더 자세히 조사해봐야 나오겠지만 지금까지 상황은 이렇다고 말씀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저희와 합의는 절대 없어요. 법대로 처리해주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직도 못 깨어나고 계셔서 피해자 조사는 당분간 못할 것 같네요. 아버지가 음주운전 차량에 뺑소니를 당하다니, 그것도 새파란 젊은 30대 남자가 운전자라니, 그 가해자 운전자는 피해자인 아버지가 크게 다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사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전화 한 통, 사과 한마디 없더군요. 그리고선 혐의는 줄이고 싶었는지 저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변호사 전화만 오더라고요. 합의는 안 해요. 그런 줄 아시고 다시는 이런 전화 하지 마세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아셨는지 장인 장모님이 병원을 찾아 위로해 주시더군요. 자네가 이런 큰일을 당한 줄도 모르고 있었네. 미안하네. 이 아버지는 좀 어떠신가?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지는 아직 못 깨어나셨어요. 수술은 잘 끝났는데 의사가 뇌출혈이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하네요. 그렇구만. 이 아들이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는 거 아시면 얼른 깨어나실 거네. 밥은 좀 먹었는가? 자네가 힘을 내고 있어야지. 안 그런가?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라고 장인의 위로를 받으니 참고 있던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고 위로받고 싶었나 봐요. 장인 장모님이 다녀가신 후로 아내도 병원으로 찾아오더군요. 그래도 며느리라고 본분을 다하고 싶었나 봅니다. 저는 사고가 난 후로 보험이며 경찰서 오가면서 뒤처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때마다 아내가 지극정성으로 아버지를 돌봐준 덕분에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었죠. 그런데도 아버지는 여전히 사경을 헤매고 계셨어요. 의사는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깨어나시는 거 보면 사고 당시 머리에 닿은 충격이 꽤 심했나 봅니다. 정밀 검사를 다시 해봐야 하겠지만 가족분들은 최악의 경우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보낼 생각을 하라뇨. 의사 선생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여보, 어떡해. 우리 아버지 어쩜 좋아. 저희는 그날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를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다짐했어요. 생사가 오가는 아버지에게 보인 아내의 행동은 진심이라고 믿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간 떨어져 지내는 동안 아내는 많이 후회하고 반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여보, 앞으로는 건강하게 스트레스 푸는 방법 내가 잘 찾아볼게. 당신한테 그리고 아버지한테 내가 더 잘할 테니까 나 한 번만 더 믿어줘. 나 아직 당신 많이 사랑해, 어? 그래, 나도 그렇게까지 당신을 몰아세워선 안 됐는데 나도 많이 심했던 것 같아. 미안해. 아니야, 내가 다 잘못한 건데. 당신은 하나도 잘못한 거 없어.
대신 하나만 약속해줘. 지금 당신 앞으로 진 빚은 내가 다 갚을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미래만 생각하자. 나는 얼른 내 집 마련해서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고 싶어.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하자. 알았어. 고마워, 여보. 나도 더 노력할게. 그래. 그러니까 앞으로 나 몰래 대출을 받는다거나 사치 부리는 일을 해서는 안 돼. 알았어. 명심할게. 약속해. 그렇게 우린 아름다운 화해를 하고 사이가 더욱 돈독해졌죠. 아내는 출퇴근하면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들려서 제 끼니를 챙겼어요. 신혼생활을 다시 하는 것처럼 마음이 몽글몽글했습니다.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계셨지만 언젠가는 꼭 깨어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아내와의 끈끈한 정까지 쌓여 결혼한 이래 마음이 가장 편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아내가 제 저녁을 챙겨주겠다고 병원에 도시락을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었을지 안 봐도 눈에 훤했죠. 신혼 초에도 아침 밥상을 그렇게 차려줬거든요. 요리에 서툴러서 자주 뚝딱거렸지만 아내가 만든 음식 맛은 꽤 좋았습니다. 예쁘게 만 달걀말이와 멸치볶음, 볶음 김치까지 꾹꾹 눌러 담은 아내의 사랑을 저는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싹싹 긁어서 먹었어요. 그렇게 맛있어? 매번 이렇게 도시락 싸는 것도 쉽지 않은데 고마워. 당신은 밥 잘 먹고 힘만 내고 있어. 내가 다 알아서 챙겨줄게. 또 먹고 싶은 거 없어? 내가 다 해줄게. 말만 해. 알았지? 알겠어. 당신도 퇴근하고 와서 힘들 텐데 이 집에 어서 들어가 봐야지. 일단 내 걱정은 하지 마. 난 내가 알아서 할게. 당장 여보가 걱정이지. 아버지도 얼른 깨어나셔야 할 텐데. 아내는 저의 완벽한 이상형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제가 밥을 다 먹고 도시락통을 정리하는 사이에 아내는 화장실을 간다며 잠시 병실을 나가더군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행복한 마음이 깨지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화장실을 간다며 병실을 나간 아내가 30분이 넘도록 안 들어오는 겁니다. 병실 근처 화장실에도 병실 복도 어디에도 아내는 없었어요. 혹시나 해서 병원 밖으로 나가보았더니 아내가 로비와 연결된 바깥 작은 공원에 있더라고요. 아내는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 통화가 끝나길 기다리며 아내를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아내의 입에서 살벌한 멘트가 나오더군요. 타이밍 좋게 죽어줬으면 좋겠는데. 타이밍? 지금이지. 지금 죽어주면 딱이야. 나 지금 돈 무지 필요하거든? 그래서 내가 이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겠니? 눈 감고 있는 노인네 돌보는 거 쉽지 않다 너? 이미 그 빚들은 남편이 갚아준다고 했어. 야, 근데 알잖아. 나 그거 말고도 빚 더 있는 거. 돈 많이 필요해. 남편? 남편은 내가 이미 구워 삶아놨지. 오늘도 반찬 가게 가서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 사서 도시락 쌌는데 남편은 내가 직접 만든 줄 알고 좋아 죽는다니까. 오늘도 완밥했지. 오늘도 들어가면서 반찬 쇼핑이나 해야겠다. 제가 직접 듣고도 믿기 어려운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로비를 당장 뛰쳐나가서 아내 뺨을 갈구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이 여자를 한 번 더 믿어보기로 결심한 제가 너무 한심하고 바보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아니면 겉과 속이 다른 저 엄청난 여자에게 또 한 번 당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아내에게 내색하지 않기로 했죠. 아내가 통화를 끝내고 나오면서 로비에 나와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엄청나게 당황스러워 하더군요.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있어? 누구랑 통화했어? 나 학교 선생님하고 통화했지. 학부모 상담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근데 당신은 언제부터 여기에 나와 있었던 거야?
아내는 제가 통화 내용을 듣기라도 했을지 걱정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냉정을 찾으면서 끝까지 모른 척했습니다. 나? 방금 나왔지. 당신이 화장실 간다고 나왔는데 너무 안 돌아오는 것 같아서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걱정돼서 찾아왔지. 당신도 참, 내가 무슨 어린애야? 얼른 들어가자. 그래, 얼른 들어가서 짐 챙겨가지고 다시 나오자. 집에 가야지. 오늘도 고생했어. 고마워. 그제야 아내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웃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악마의 웃음이란 저런 웃음일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의 이중 생활을 알고 나니 해맑게 웃는 저 여자의 미소도 곱게 보이지 않더군요. 그 이후로도 아내는 매일같이 병원에 들려서 저를 챙겼습니다. 아내의 본심을 알게 돼서 그런지 밥맛도 예전만큼 좋지 못했어요. 오히려 밥에 독을 뿌리진 않았을까 의심부터 들더라고요. 오늘 반찬도 다 직접 한 거야? 그럼 내가 했지. 입맛에 맞아? 어때? 요새 당신이 힘이 너무 빠진 것 같아서 장어 좀 구워봤어. 비리지 않고 괜찮아? 너무 맛있는데? 당신 덕분에 나 좀 힘이 난다. 저는 웃음이 나지 않았지만 아내 앞에서는 최대한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야 완벽하게 아내를 속일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야 아내 몰래 이혼을 준비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가장 먼저 흥신소부터 알아봤습니다. 대체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거든요. 까도 매번 놀라움을 선사해주는 이 양파 같은 여자를 파헤쳐 봐야 했습니다. 요즘 흥신소는 SNS에서도 홍보하더군요. 덕분에 저는 손쉽게 흥신소를 찾을 수 있었어요. 흥신소 직원은 비대면도 가능하다고 하면서 저에게 어떤 의뢰인지 물어봤습니다. 어떤 일로 의뢰하시겠습니까? 제 아내에 관한 모든 거요. 일, 관계, 가족 등등 그녀의 일거수일투족 다 알아야겠습니다. 아이고 그런 건 저희 전문입니다. 아내에 관한 정보 넘기시고 기다리세요.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두렵기도 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아내의 실체를 모두 알아버린 후에는 남는 게 없을 것 같았어요. 제 안에 있던 굳건한 믿음이 깨지고 분노와 상처만 가득할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죽을지도 모를 시아버지를 두고 돈 벌 생각을 한 여자가 아버지의 며느리라는 사실을 아신다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그래서 두려움 따위는 떨쳐버려야 했습니다. 흥신소에서는 의뢰한 지 일주일 만에 연락이 오더군요. 흥신소에서 추적해온 아내의 실체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직원은 일주일 동안 아내를 따라다니며 취재한 내용을 저에게 담담히 이야기해 주더군요. 아내분이 클럽 다니고 있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클럽을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제가 부인을 일주일 동안 따라다녔는데 이번 주에는 2번 강남에 있는 클럽을 방문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틀 동안 퇴근 후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을 했어요. 그저께는 샤땡에서 가방 하나 샀고요. 어제는 루이땡땡에서 신발을 샀습니다. 아내와 저와 손가락까지 걸면서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클럽에 다니지 않기로, 그리고 명품 쇼핑을 하지 않겠다고요. 그렇게 다짐했던 그녀는 과연 누구일까요? 저는 그동안 혼자서 헛된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흥신소 직원은 동영상 파일 하나를 보내주더라고요. 동영상 파일을 확인하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보시고 연락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상 파일에는 과연 어떤 여자가 나올지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단계는 뻔하지 않습니까? 동영상에는 학교에서 퇴근하는 아내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주차장으로 가서 차를 타려는 순간 아내를 같은 교사로 보이는 남자가 불러 세우더라고요. 그리고 두 사람은 연인 사이에서나 할 법한 스킨십을 하더군요. 바로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어제 저한테 도시락 배달을 끝내고 병원을 나서는 아내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병원 주차장에는
아내와 애정 행각을 나눈 남자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내가 반갑다는 듯 남자는 손을 흔들어 보이곤 차 문을 열어주더군요. 그렇게 두 사람은 병원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에서 다시 나타난 두 사람은 모텔 앞이었어요. 아내는 자연스럽게 남자에게 팔짱을 끼고 모텔로 들어갔죠. 다음은 여러분들도 짐작이 가시겠죠. 저는 동영상을 보고 흥신소 직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가 바람 피우는 상대가 누군가요? 같은 학교에서 나오는 걸 보니 교사 같은데 맞나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남자 교사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아내, 아이와 함께 집에 들어가는 걸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유부남이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더 조사해볼까요? 아니에요. 제가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확인한 저는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증거까지 확보된 이상 그 여자와 1분 1초도 함께하고 싶지 않았어요. 집안에선 한창 도시락 싸기에 열중한 아내가 보였습니다. 이날도 역시나 가게에서 반찬을 사왔는지 플라스틱 통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놓여 있었죠. 저는 한참을 아내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내가 도시락을 다 쌌는지 가방을 찾으려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더군요. 여보, 어떻게 집에 왔어? 나 먹으라고 도시락 싼 거야? 그럼 안 그래도 막 당신한테 가려고 했는데. 반찬 직접 만들어서 싸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가게에서 사왔나 보네. 아, 오늘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반찬 가게 손 좀 빌렸지. 여보, 괜찮지? 오늘만 가게에서 사온 거 맞아? 맞지, 그럼. 내가 내일부터는 또 직접 만들어서 도시락 싸줄게. 그런데 달걀말이 모양이 당신이 만들었다고 한 거랑 아주 똑같네. 아, 그런가? 달걀말이가 뭐 특별한 게 있나? 모양이 다 비슷비슷하지. 이제 더는 거짓말 좀 하지 마. 대체 어떤 모습이 진짜 당신이야? 뭐? 뜬금없이 무슨 말이야, 그게? 지금까지 당신이 싸왔다고 한 도시락 아파트 앞 반찬 가게에서 사서 만들었다는 거 나 이미 다 알고 있어. 그걸 어떻게... 그리고 또 나한테 숨기는 거 뭐 없어? 다 말해봐. 말해보라니까. 내가 당신한테 숨기는 게 뭐가 있다고 갑자기 이 난리야? 저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에 더 화가 나서 아내를 계속 붙들고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내는 끝까지 바람 피운 사실은 말하지 않더군요. 동영상 파일을 꺼낼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동영상을 재생시켜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바람난 사실을 저에게 들키자 아내는 태도가 바로 돌변하더라고요. 당신 이거 뭐야? 이거 뭐냐고! 뭐긴, 당신이 불륜 저지르고 있는 현장이잖아. 뭐야? 앞에서는 시아버지 돌보랴, 남편 챙기랴, 세상 착한 며느리, 아내로 살고 뒤에서는 나 몰래 같은 학교 남교사랑 바람이나?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당신한테 2번이나 당하고도 끝까지 당신을 믿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 그럼 그동안 다 알고도 모른 척한 거야? 당신 되게 무서운 사람이네, 당신이야말로 무서운 사람이지. 당신은 지금까지 수없이 날 속였어. 나한테 철석같이 한 약속도 아무렇지 않게 깬 사람이 바로 당신이야. 이번 주에만 클럽을 2번이나 다녀왔다며. 백화점 가서 또 명품 가방 쇼핑도 하고. 당신이랑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진작에 알아챘어야 했는데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지. 언제는 사람 볼 줄 안다며. 당신이 사람이야? 그동안 내 앞에서 가짜 웃음 날리느라 고생 많았어. 난 이제 더는 당신이랑 한순간도 마주하고 싶지 않아. 당장 내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왜 이래? 집은 당신 집이지만 혼수는 내가 다 한 거야. 그래, 일주일 시간 줄게. 당신이 해온 혼수도 당장 가지고 나가. 그리고 상간남에게도 전해. 내가 곧 고소한다고. 당신 정말 이럴 거야? 그래도 나랑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려고 해?
불륜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는 게 꽤 무서웠는지 아내는 바로 꼬리를 내리더군요. 미안해, 여보. 내가 바람까지 피울 생각은 정말 아니었는데 그 선생님이 하도 날 꼬드겨서 어쩔 수 없이 한두 번 만난 거라니까. 그니까 나 한 번만 봐주라. 학교에 알려지면 나 정말 끝이야. 나 좀 살려줘, 어?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야. 그러게 누가 바람을 피우래? 내가 문제야. 내가 왜 바람을 피워서. 미안해, 여보. 그러니까 학교에 신고까진 하지 말아줘. 제발 부탁이야. 내가 순순히 이혼해줄게. 어? 위자료도 원하면 다 줄게. 얼마를 원해? 원하는 대로 다 줄게. 당신 나한테 위자료 줄 돈은 있어. 당신 안 그래도 빚 많잖아. 안 그래? 그래. 솔직히 말해서 위자료는 못 줘. 나 진짜 돈 없어서 위자료 못 준다고. 그러니까 이혼해줄 테니까 제발, 제발 부탁이야. 나 학교는 계속 다녀야 돼. 그래야 돈을 벌지. 돈 벌어서 위자료 꼭 줄게. 어? 하지만 저는 아내의 사정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짐을 챙겨서 저에게 쫓겨나다시피 해서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아내가 교사로 다니고 있는 학교와 해당 교육청에 불륜 사실을 알렸어요. 이 사건은 금세 불이 붙더니 불륜 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와 블랙박스 등 증거가 수두룩하게 나오면서 얼마 후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교사직을 파면당했죠. 아내는 상간녀로 고소까지 당해 위자료를 2배로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병원에 있는 저를 매일같이 찾아오더군요. 여보, 제발 나랑 이야기 좀 해. 당신이랑 내가 할 이야기가 아직도 남아있나? 내가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한데 내가 돈 구할 만한 데가 없어서 그래.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 예전에 내가 진빚 갚아주기로 한 거 있잖아. 그것만이라도 대신 갚아주면 안 되나? 나랑 약속한 거였잖아. 그래도 나랑 부부로 함께 살아온 정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모질게 그래? 어? 나 한 번만 살려준다고 생각하고 제발 부탁이야. 어? 내가 당신 빚을 왜 갚아줘야 하지? 그 돈으로 나한테 옷 한 벌이라도 사줘본 적 있나? 없잖아. 당신 클럽 다니는데 치장하느라 바빴지. 안 그래? 아니야. 당신 친구 결혼식 갈 때 입었던 네이비 색상 정장 기억 안 나? 그거 내가 사준 거잖아. 잘 생각해봐. 나는 전혀 기억 안 나는데. 그리고 그 네이비 색상 정장은 내가 직접 백화점 가서 내 돈 주고 산 걸로 기억하는데? 아닌가? 내 기억에는 맞는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당장 꺼져. 나는 지금 당신과 단 한순간도 함께 있고 싶지 않아. 말도 섞고 싶지 않다고. 갈 거야. 갈 건데 아버지는 아직도 안 깨어나신 거야? 당신이 많이 힘들겠다. 의사는 뭐래? 아버지 언제 깨어나신대? 아직 그런 말은 없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악의 경우 생각하고 있으라고 했잖아. 이제 며느리도 아닌데 그게 왜 궁금한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재산 상속 나눠가지고 싶어서? 이게 네가 원하던 그림이었지 아마? 아니야. 내가 언제 그런 그림을 그렸다고 그래. 그때 병원 공원에서 당신이 친구랑 통화하는 거 다 들었어. 내가 아직도 아무것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럴 때 보면 당신 참 멍청하네. 그럼 다 들어놓고서는 왜 지금까지 모른 척한 거야? 이제 알았으면 도와주기라도 하든가. 우리 아버지가 평생을 힘들게 택배 일하면서 모은 재산을 네가 왜 탐내는데? 그럴 자격이라도 있어? 제발 정신 차려. 당신하고 나는 이미 끝난 사이야. 아내는 속마음을 들켜버린 듯 뜨끔하더라고요. 교사직을 박탈당한 아내는 그동안 직업도 없이 친구 집을 전전하며 떠돈 것 같았습니다. 전 장인 장모도 아내의 죄가 쉽게 받아들여지진 않았는지 연락을 끊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더는 갈 곳이 없었던 아내가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와서 매달리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돈에만 목숨을 거는 아내의 모습에 저는 더 화가 났습니다. 알지. 아는데 내가 지금까지 누워 계신 아버지 돌본 시간이 얼만데. 그거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해. 그래서 그거라도 계산해서 돈 달라는 거냐? 결국 우리 아버지 목숨으로 돈 구걸하러 온 거야? 아니, 조금이라도 나눠 가지자는 거지.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너무 힘드니까 도와달라는 거잖아. 당신이란 사람 이렇게까지 쓰레기였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일 절대 없어. 내가 그렇게 안 둬. 그러니까 앞으로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마. 여보, 나 한 번만 제발 부탁이야. 정말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 제발. 진짜 끝까지 이렇게 힘들게 할래? 네가 안 나가면 별 수 없지. 저는 병실에서 안 나가고 버티는 아내를 질질 끌다시피 해서 병원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끝까지 저에게 매달리더군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여보. 저는 저런 아내의 모습도 가식처럼 느껴졌어요. 아내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으니까요. 제가 아내에게 하도 속은 게 많아서 어느 정도 단련이 됐었나 봅니다. 그 후로 아내는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가 어느 식당에서 서빙하고 있는 아내를 봤다는 목격담 정도의 소식만 들리더군요. 아내의 상황이 불쌍했지만 제가 어쩌겠어요. 본인의 죗값을 치르는 중인걸요. 이혼 후 아버지는 오랜 시간 침묵을 깨고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아버지가 누워 계시는 동안 제가 이혼한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처음에는 크게 상심하셨지만 곧 저를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누워있는 동안 네가 혼자서 많이 힘들었겠구나. 아버지가 미안하구나. 네가 이혼했으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더는 궁금해하지 않겠다. 이제 우리 앞으로의 일만 생각하자꾸나. 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이렇게 깨어나 주신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아버지가 깨어나시고 한동안 저희 부자는 함께 살았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아버지는 몰라볼 정도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택배 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죠. 저는 아버지 병간호를 해야 하는 편의를 봐준 회사에 감사하며 더욱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연애도 열심히 했어요. 같은 연구원으로 일하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 재혼에도 성공했죠. 얼마 전에는 떡 두꺼비 같은 아들도 낳았습니다. 정말 힘들게 돌고 돌아 제 평생의 소원이었던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어느 때보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제 인생의 첫 번째 결혼은 실패했지만 무엇보다 큰 교훈을 배웠어요. 번지르르한 겉모습에 속지 말고 내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오랜 시간 제대로 보려고 노력하는 버릇이 생겼죠. 지금의 아내는 그렇게 제가 오랫도록 지켜봐온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행복한 시간이 깨지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쓰레기 같았던 전 아내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사람을 정말 잘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겪어보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부터 정말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 모두 좋은 사람이 돼서 만나는 인연마다 행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사연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